경제 수학이요. 되게 쉽게 말하면은 작 같은 과목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경제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것들을 잡탕으로 약간 잡탕밥처럼 이것저것 다 끼겨놨어요. 그래서 일단 파트가요. 이 제목도 문과스럽죠. 수학 경제. 누가 제목을 참지었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함수와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행렬과 경제. 참 제목 봐요. 아유, 어디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과 경제. 그래서 오늘 이거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거를 끝낼 거고요. 회차별로 4개 파트를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수학 경제는요, 말 그대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지표들인 인덱스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인덱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경제 성장률에 해당되는 거 구할 때 GDP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뭐 이런 지표들이요. 그 다음에 고용률.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용어에 대한 생암기, 정의를 암기를 안 하면은 문제 하나도 못 풀게 만들어놨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경제생활에서 숫자랑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에 따른 뭘래요? 죽을 때까지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요. 대표적으로 이 고등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세금은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세금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소득세.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표와 관련된 거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금리죠, 금리. 이자요, 쉽게 말하면요. 이자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배울 텐데요. 니네가 생각하는 이자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혹시 저거 배웠어요? 학교에서요? 저 뭐야? 원리학계. 복리 배웠어요? 복리요? 그 복리를 갖고요. 내용이 정말 엽기적이라서 자,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2에서 배우는 복리에 대한 현상을 여기다 갖다 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때요. 미적2 내용까지 같이 언급을 제가 해야 돼요. 예, 별게 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수의 합이죠. 항이 11개 있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무한정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무한정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때 극한과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돼요. 여기에 니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이자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요. 뭘 배우냐면요. 이제 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연금이에요. 연금 들어봤어요? 문제요? 그래서 연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잘 생각해봐요. 자, 매달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요, 매달마다 약 0.1%의 물가 상승률을 반응을 한대요. 인플레이션이 0.1%씩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언제까지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죽어서도 연금을 받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요. 근데 매달 영원히 받는 그 금액을요, 이 노망난 노인네가요, 나 이거 일시불로 다 받을래요. 나 이거 일시불로 다 받을 거야. 한꺼번에 다 내놔. 라고 했을 때 얼마를 일시불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이 안 되죠. 뭐야? 무한대까지 오는 거 졸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게 정확하게 값으로 추산이 돼요. 그게 연금에 관련된 문제.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 이 함수와 경제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이제 주인공이 뭐냐면요, 바로 이 녀석이죠. 수요 공급 곡선이요. 자, 여기서 독립 변수가 누굽니까? P요. 예. 근데 이 경제학에서는 그지같이 이거를 P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놓죠. 왜 그랬을까요? 이 수요 공급 곡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예. 마샬이라는 사람이야, 마샬. 참 별걸 공부를 내가 다 했지, 그치?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 사람 파더. 이 사람 파더가 바로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아빠도 경제학자예요. 예. 그리고 이 마샬은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때 당시 이제 뭘 만들어내면은 바로 이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걸요, 수학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냈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 당연히 X를 뭘로 봤었을까요? Q요. 공급량으로 봤겠죠.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뀝니다 라고 맨 처음에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과 수용량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다시 바꾸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이게 X축으로 봤었을까요? 이걸 왜 독립변수로 봤었을까요? 그때는 많이 찍어낸 거. 맞아요. 이때 당시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수요 공급 곡선을 이제 논문에 발표를 했을 때 개제 당시가요, 언제냐면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예요.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막 일어날랑 말랑한 시기였었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찍어내는 족족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관찰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간해수공업이었으니까. 근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여도 여전히 아직 대량 생산이 일어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보니까 졸라 많이 찍어내잖아요. 결국에는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과 수용량이 결정됩니다라는 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했던 X축, Y축을 바꾸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얘를 X축, Y축이야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해서 관습화된 게 수요 공급 곡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관찰해내는 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와 경제에서 배우게 돼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 배워요. 내려가는 게 있을까요? 이게 수요예요. 수요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공급이에요. 곡선이 아닌데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은 이게 다 곡선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고등교과과정 한정해서 1차 함수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요, 제가 참 별거를 다 뽑아냈죠. 자, 이게 교사용 지도서거든요. 학교 교사들이요. 저는 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이걸 못 구했는데 구했어요. 내 동생이 학교 교사라서 내 동생한테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이디 회원가입해갖고 회원가입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갖고 나한테 카톡으로 당장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니까 약 한 1000페이지 분량의 교사용 지도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지도법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왜냐면 경제 수학이 시중에 문제집으로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려도 일단 시중 문제집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딸랑 그 시중에 풀려있는 국정교과서가 딱 2권 있어요. 그 2권 중에 하나가 니네 상본고에서 쓰는 그 시마스라는 교과서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무슨 이상한 교과서던데요.
그 두 권밖에 없어요. 경제 수학이라는 교과서도요. 그냥 그게 끝이야. 문제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교과서 읽었는데 난 맨 처음에 교사형 지도서가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읽으니까 이게 무슨 개 쌉소리야 그러면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교사형 지도서를 읽으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집에 가서 경제 수학 책을 교과서 다 받았죠. 펴보고 읽어보시면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갖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수업을 듣고요. 집에 가서 교과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본문들을 기반으로 일단은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덧붙여서 지금 필기자료로 요약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원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이제 효용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효용이 영어로 utility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야. 자, 운동을 존나 많이 했어요. 물을 2시간 동안 안 마셨어요.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때요? 존나 맛있어. 존나 좋겠죠? 2모금 마셨어요. 어때요? 존나 존나 좋겠죠? 3모금 마셨어요. 좋아. 존나 좋아. 진짜. 자, 4모금, 5모금, 6모금, 7모금, 8모금 마십니다. 자, 10모금 마셨어요. 살짝 물리기 시작합니다. 10모금 마셨는데 여전히 시원해요. 근데 12모금 마셨더니 씨발 그만 먹고 싶어요.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차함수 관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물의 모금수가 몇 모금입니까? 라는 거를 계산하는 내용이 요 효용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비자 만족도를 수치화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행렬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너네 행렬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자, 어떤 두 행렬이 있는데요. 이 일을 뭐라고 배워요? 단위 행렬이라고 배우죠. 두 행렬끼리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부르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F랑 G를 합성을 했더니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됩니다. G가 F의 역함수라고 배우죠. 똑같은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B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이 행렬과 경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행렬 파티예요. 역행렬이 나오는 예, 역행렬이 저희 교육과정에 빠졌었는데 그건 고1 과정이고요. 경제수학에서는 공식 교육 과정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빠졌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 행렬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닥치고 행렬입니다. 얘네가 고1 때 배웠던 그 언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맨 마지막 단원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역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죠? 그 연립방정식을 행렬화시켜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역행렬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기 함수들이 그러면 누구로 들어가게 돼 있을까요? 이 방정식이 누구 방정식으로 들어가겠어요? 수요공급곡선이요. 수요공급곡선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갖다 놓고 적정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행렬로 분석하는 현상이 바로 2번과 3번이 한 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2번을 모르면 3번을 못 풉니다. 왜? 수요공급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쫙쫙 끝나면요. 네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이죠. 탄력성과 비탄력성. 이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냐?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곡선을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에서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군대에서 EQDP Q'P죠. 도함수입니다. 수요공급각선의 도함수. 그리고 Q분의 P는 뭐겠어요? 원점에서 기울기요.
기울기와 미분계수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의가 바로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 그럼 너네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땡땡마트에서 반값 치킨 팝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반값 치킨 롯데마트에서 7,000원에 한 마리 치킨을 팔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떼같이 가갖고 치킨을 어떻게든 한 마리든 가져오려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과연 롯데마트에서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그 판매 전략을 내세웠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야 치킨 한 마리를 7,000원에 팔면은 남나? 그 사람들은 무슨 개념을 갖고 그런 판매 전략을 내세웠을까요? 어디 갔어? 예죠. 탄력성과 비탄력성이라는 경제적인 내용을 갖고 7,000원이라는 판매 전략. 그럼 7,000원이라는 것도 괜히 정했을까요? 아니죠.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나도록 최소한의 가격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은 박리담회. 많이 팔수록 매출이 많이 남습니다. 그 박리담회라는 개념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윕실론이라는 표현법으로 표현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였더라? 엘라스틴 저 뭐냐 샴푸 이름 중에 엘라스틴 있잖아요. 일레스틱시티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자를요 요렇게 그리스 문자로 윕실론이라고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라는 뜻이고요. 박리담회 많이 팔수록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니네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치킨 가격을요 7,000원으로 했다가 자 7,000원에서 갑자기 치킨 가격을 7만 원으로 올렸어요. 많이 팔려갖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회사 망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쌀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존나 싸게 팔아요. 쌀을 5,000원에 판대요. 한 포대를요. 사람들이 개떼같이 달라고 해서 그 쌀을 살려고 난리를 칩니까? 자, 쌀을 한 포대에 한 8만 원에 팔았어요. 갑자기요. 사람들이 쌀을 다른 거 먹자 그러면서 이래요. 쌀 수요량이 줄어들까요?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치킨을 7,000원에서 8만 원 올릴 때랑 5,000원에서 8만 원 올릴 때랑은 그 뭔가 판매되는 그 공급량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쌀 같은 애들 있죠. 쌀 같은 애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필수제라고 부르죠. 필수제 같은 애들은요.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량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근데 비필수제 같은 애들, 치킨 같은 애들이요. 대체품들이 있죠. 치킨 안 먹으면 뭐 먹으면 돼요? 뭐 그냥 피자 먹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삼겹살 먹던가 다른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비필수제 같은 애들은요.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량이요. 굉장히 급락이 많이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의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필수제 같은 애들 같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량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비필수제, 그냥 필수제라고 부릅니다. 그런 애들을요. 그런 애들은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던 많이 오르던 그냥 어쨌든 일정하게 뭔가 패턴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요 미분과 경제에 대한 내용. 당연히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개괄입니다. 그리고 필기자료가 1단원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제 2단원은 제가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내내 내 시험 전까지 또 만들어야 돼요. 뒤질 것 같아요. 예? 예, 매주 금요일입니다. 3시간 수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 앞에부터 한번